네, 두 시 구간의 시황 이렇게 살펴보고 오셨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 10만 원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첫 번째 주제는요. 산타랠리 기대감 뚝! 부진한 시장 그 배경은? 이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이건 지점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어렵다 이 이야기를 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인데 기대했던 연말 산타랠리는 커녕 지금 연속된 하락만 계속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이유 도대체 뭐냐?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한 핵심적인 이유 그리고 궁금증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좀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네. 펀치를 맞더라도 네. 이게 왜 맞는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네. 데미지가 적죠. 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는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이슈인데요. 네. 첫 번째로 오늘 12시에 발생한 이슈입니다. 12시에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도 급변동시키고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급락시킨 이벤트인데요. 네. BOJ 금융정책에서 이 10년 타겟, 10년 국채금리 타겟을 기존에 0.25에서 0.5%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YCC라고 하죠. Yield Curve Control.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그러니까 통화 완화가 대규모의 통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죠. 거의 나홀로 금융 완화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채권의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네. 당연히 장기물일수록 금리는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그 한계를 막아내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반대로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빠지면은 일본 정부에서 다 사겠어라고 얘기하면서 YCC를 지금까지 계속 컨트롤해 왔거든요. 네. 수익률 곡선을 컨트롤하면서 돈을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BOJ 통화 정책에서 이 0.25로 고정해 놓았던 YCC를 0.5로 네. 올린다는 사실상의 통화 완화를 일부 긴축으로 선회시키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물론 왜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죠. 네네. 예, 그런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미국의 금리는 아시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년물이 4% 넘게 올라갔었죠. 네.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같이 기준금리 올리고 있었죠. 한데 일본은 YCC를 통해서 금리를 고정시켜놨습니다. 네. 그럼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도 일본 국채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미국 국채에 투자하겠다. 그렇죠. 수익률이 이만큼 벌어지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의 자금이 외국으로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었죠. 그런데 나 홀로 일본 국채를 사던 쪽이 바로 일본 정부겠죠. 네. 예, 계속해서 국채를 사게 되니 달러를 소진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니 이게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예.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이미 일본의 외환 보유고 감소는 눈에 띄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도 이제 그동안은 물가를 꽉 잡고 있었고 인플레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만큼 네. 이 물가 임금이 15년째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긴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네. 일본도 이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즉 경기가 좋아지나 정상화되는 것인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시장은 그 결과만으로도 계속 시장에 돈을 풀어왔던 홀로 유동성 장세를 계속 일으켰던 일본조차도 네. 이제는 역금융 장세로 진입하려는 조금의 제스처를 취하다 보니 네. 엔화도 급락을 하게 되고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됐죠. 그렇죠.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니케이는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네. 이제는 조금 닫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조금이나마 외부에 있던 글로벌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몰릴 수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반대의 갭이 상황. 커져서 빠져나갔던 게 그렇죠. 줄어드니까 다시 네. 들어오는 거죠. 그건 외국 이제 다른 그 투자처 입장에서 보면 자금이 엑시트 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네.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그 BOJ의 이 정책은 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미국의 그 다시 한 번 더 역실적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재를 뿌리는 게 되지 않을까? 또는 이 여파가 뭐 찻잔 속에서 그칠지 네. 또는 미국에까지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뉴스이고요. 예, 아주 커질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만약 여기서 더 YCC를 정말 포기한다면 네. 그리고 뭐 외환 보유고가 정말 이슈가 된다면 좀 관심이 필요한 이게 사실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네. 엔화, 환율, 금리, YCC, 이 일드갭 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개념이지만 배제하면 안 되는 그런 뉴스이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겠고요.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네. 점. 네. 왜냐하면 지금 연준도 물가가 피크아웃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쉬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미 CPI는 2달 피크아웃 했죠. 네. 네, 그래서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제 시장을 쪼이고 있는 돈줄을 쪼이고 있는 걸 풀어줄 만도 한데 네. 이번에 FMC를 보면 조금이지만 최종 금리를 올렸고요. 점도표가 조금 그 상승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는 연준에 기대하는 걸 우리가 연준에게 기대하는 바를 조금 뭐 실망을 시켜주는 그런 포인트고요. 물론 지금까지 연준이 올렸던 최종 금리에 비해서 이번 점도표에서 올라간 폭은 그리 크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예. 또 여기에 사실 내년 말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죠. 하지만 뭐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그러니까요. 잘라내 버렸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이 이 연준의 이 힘, 쪼는 힘을 조금 풀어줄 거라고 봤는데 이게 네.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기와 실적에 부진한 경기와 실적에 주가가 반영을 하고 시간을 녹이는 역실적 장세에서 결국은 유동성 장세, 금융 완화 장세로 갈 거야라고 기대를 했지만 네. 그 시기가 늦춰지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 실망스러운 뉴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 그 시기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주가는 사이클상을 봤을 때 굉장히 싼 구간이다라는 걸 소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첫 번째 말씀드린 이슈는 이거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슈는 정말 중요한데 왜 이게 빨리 결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이슈거든요. 아, 이거 불확실성 굉장히 큽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커요. 예. 지금 그 기존 10억이죠. 네. 뭐그 여당에서는 뭐 100억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야당에서는 10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100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한 20년 걸쳐서 낮춰져 온 거죠, 요건이. 그렇죠. 근데 일단 10억으로 할지 20억으로 할지 30억, 50억, 100억으로 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개인별 기준인지 또는 가족별 특수관계인의 기준인지 이 기준조차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주 정말 중요해요. 예. 그리고 저는 문제가 되는 건 20억이든 30억이든 10억이든 빨리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29일이 납회죠. 29일이 납회이기 때문에 지금 폐작일 열흘 남았어요. 지금. 27일까지 팔아야 돼요. 네. 27일까지 팔아야지만 대주주 요건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늘까지 포함해서 6일 남았습니다. 영업이익일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6일 남았기 때문에 이게 결정을 지어줘야지만 네. 팔 건 팔고 포기할 건 포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 그리고 사는 건 안 사겠다. 대기하고 보자. 거래량 종목들 보면 거래량 없이 밀리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과거 거래량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수준인데 하락폭은 굉장히 큰 종목들이 양도세, 특히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양도세 이슈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만약 10억으로 결정되면
시장의 이런 수급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만 해도 작년 12월 28일인가요? 그 개인 매도세가 3조 넘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매도 폭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물론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예.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에 관련된 요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에 일시적으로 빠진 건 27일 전후 27일, 28일로 분명 이제 회귀하는 예.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이렇게 급하게 눌러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배제해버리고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간다라면 시장은 이 펀더멘탈도 부재한 상황에서 굉장히 아쉬운 수급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부진한, 시장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너무 계속해서 말을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연준의 최종 금리 소폭 좀 올리겠다라는 점, 5% 넘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그 금리 인하의 시기, 우리가 모두 기다리는 그 시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2023년에 내년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파월의 발언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점도 지연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시장에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오늘 나온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의 결정이죠. 통화 완화 축소.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에서는 세계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서 나홀로 완화 정책을 그동안 펴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이렇게 올리게 됐다. 사실상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화 가치의 변동이 나타났고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파악을 해둬야 된다는 점, 이건 지점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주주 양도세 이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지금 폐장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1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연말 끝까지 시장의 수급에 좀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이라는 점, 여러모로 정말 이 시장은 부진한 요소들을 털어내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좀 감안을 또 해주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주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 분석입니다. ST팜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ST팜에 관련해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그 ST팜 말씀드리기 전에 예. 방금 확인한 상황인데요. 뭐죠? 3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반에 구로다 일본 총재가 네. 이번 그 발언, 이번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3시 반 하필 뭐 우리 폐장 시간이네요. 그러네요. 이- 뭐 대응할 수도 없는. 네, 이 그 발언을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예. 지금 축소를 기대했었는데 이게 축소로 가는지,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2년물 국채 금리가 예민하게 상승하지 않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의 시장의 가장 키 팩터는 미국의 금리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이러한 정책이 미국의 그 금리, 국채 금리를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느냐를 주요 포인트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뭐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네. 인하 시기는 또 결국은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대세 상승기로 오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계속 종목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먼저 그 전체적인 큰 모멘텀은 예. 암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암 치료제, 항암제는 굉장히 익숙하죠. 네, 백신은 그때 조금 네. 낯설게 그런데 어감이 느껴지네요. 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낯선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백신 미리 접종한다고 암이 예방이 되나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암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발 위험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재발 가능성을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백신, 특히 코로나 백신으로 재미를 많이 봤던 회사가 모더나죠. 네.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을 mRNA 기반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외 질병에 처음으로 mRNA를 이용해서 암 백신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 mRNA 백신과 머크의 기존 항암제를 병용 투여했더니 이상에서 157명 대상으로 예. 암 재발 또는 사망률을 대조군 대비해서 44%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었어요. 이거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뭐 굉장한 수치로 보이는데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 피크아웃 했던 모더나의 주가가 네. 계속 하락했었죠. 뭐 우리나라의 뭐 시젠과 SK 뭐 바이오사이언스의 바로 공감이 되네요. 차트처럼 계속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그 mRNA를 또 이렇게 활용하네 네. 라고 이 대두가 되고 실제로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모더나의 주가가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코로나 때가 끝이 아니었구나 하는 네. 거죠. 그 모더나 CEO의 인터뷰를 보시더라도 예. 이번 그 mRNA 암 그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mRNA 코로나 치료제를 발견했던 거와 같은 유의미한 이벤트다라고도 밝혔고요. 그리고 향후의 임상에 대해서 속도를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이상이 끝났기 때문에 3상이 23년 내년 진입이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 mRNA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이 이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예. 항암이라든가 다른 질병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뭐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코로나 때와 뭐 비슷한 정도의 발견, 제가 듣기로는 암이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치료제는 환자 대상으로 맞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백신은 정상인 대상으로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그렇죠. 위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암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도 많이 극복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공할지는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네. 이만큼 mRNA의 활용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아,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 mRNA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죠. 예. 사실 기존의 mRNA가 잘 쓰이지 않았던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쓰였던 이유는 굉장히 이 임상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저렴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시국에 빠르게 이 상용화가 된 거죠. 절차적인 측면에서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코로나로 한번 임상의 효능을 입증을 했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mRNA 플랫폼을 활용하려는 바이오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5 캐핑 네. 그리고 LNP 기술인데 이 핵심 기술로 m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5 캐핑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 일부 그 DNA의 일부를 감싸움으로써 안장성을 보다 높여주는 그런 기술이고요. 아, 그 캡슐의 캡입니까? 이게?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LNP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보다 잘 포장을 해서 체내에서 변형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모더나를 제외하고도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의 mRNA를 이용한 임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임상은 넓게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네. mRNA의 활용도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 뭐 모더나든 누구든 3상에 성공해서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는다. 그 코로나처럼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 이건 임상을 위한 소량 생산이 아닌 대량 생산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럼 분명 mRNA 생산업체에도 분명히 전방 산업의 확대로 이어질 겁니다. 아직 그 전방 산업의 확대 mRNA의 성공을 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이 플랫폼이 확대되고 있고 mRNA의 선두 주자인 모더나가 네. 뭐 먼저 그 치고 간다라는 부분이 이번 모더나의 모멘텀은 그리고 향후에 타 기업들의 mRNA 진출을 하면 할수록 mRNA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지속된다. 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사실 이 코로나 시국 때 한창일 때 저희가 이 코로나 관련된 백신 치료제 이야기가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서는 가장 그 화두가 됐고 중심이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 시기 때는 제약바이오에서도
항암, 암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큰 이슈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더 큰 묵직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에스티팜의 보유 모멘텀 살펴 좀 드렸습니다. 지금 그 모더나와 관련돼서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코로나 정말 그 감염자들이 정말 많아졌을 때 이때 모더나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런 모멘텀으로 많이 지금 올랐는데 요즘엔 그 주가가 그만큼 내려갔던 것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암과 관련해서 mRNA 백신 이 병용 투여 임상의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다는 점. 암으로 가게 되면 코로나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들면서 주가도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티팜이 이 모더나와 관련해서 mRNA 플랫폼 활용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도 에스티팜이 주가를 아주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티팜 일단은 뭐 성적표를 좀 잘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주가는 EPS 곱하기 멀티플이죠. 네. 내년에 컨센서스가 FN 가이드 기준으로 매출액 2,700억에 영업이익 300억이거든요. 네.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2,200억에 영업이익 155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2배수 늘어나는 게 일단 컨센서스이고요. 예. 의미 있는 건 영업이익률이 올해 예상이 7%에서 내년에 11% 수준으로 상향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컨센서스는 컨센서스일 뿐이죠. 추정치가 분명히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컨센서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캐파가 늘어나거나 예. 또는 동사의 고객사가 늘어나거나 또는 기존 고객사의 그 물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동사의 주요 지금 실적 요인인 올리고 CDMO의 캐파 증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쏙쏙들이 좀 수주가 작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동사가 현재 이 올리고 CDMO 캐파가 글로벌 3위 수준이에요. 네. 한데 올해 1공장의 증설 그리고 26년까지 2공장의 증설을 이제 보도화했습니다. 이 공장 26년에 만들어지는 2공장의 1단계 증설이 완료되면 예. 기존 글로벌 올리고 CDMO에 있어서 글로벌 탑 3에서 탑 2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 공장의 2단계 증설이 완료되게 되면 네. 글로벌 넘버 원으로 캐파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은 캐파 싸움이거든요. 캐파가 커야지만 이게 영업이익률 확대, 규모의 경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동사의 이런 그 공격적인 캐파 증설, 뭐 계획과 실행은 차이를 두고 있겠지만 예. 전방 산업의 확대 그리고 공격적인 이런 캐파 증설 계획은 우리가 분명 이 실적 기대 요인으로 봐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사에게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내년에 상반기에 한 건, 하반기에 한 건 상업화 승인이 기대되는 품목도 있어요. 네. 만약 상업화가 승인되게 된다면 임상할 때도 분명 3상에 많은 이 약이 들어가는 걸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상보다 스케일을 큰 게 키운 게 3상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가 되죠. 하지만 이 3상에서 성공했을 때는 분명히 스케일은 3상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에스티팜 입장에서는 공급해야 되는 이런 그 원료 그리고 올리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때문에 내년에 정말 이 고객사의 상업화가 기대가 승인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증액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예. EPS에 대한 요인을 말씀드렸고 저는 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기업을 좋게 보는 게 이 개발, 네. 이 약물을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전 밸류 체인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네. mRNA 플랫폼을 통해서 이 신물질 개발에 용이한 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암이라는 건 정상적인 세포가 돌연변이를 발생했기 때문에 암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분별하게 빠르게 이 성장의 한계가 없이 정상세포가 커지는 바람에 암세포가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증식하니까. 네. 돌연변이 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다른 건 항원, 신규 항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 이 신규 항원 같은 경우에 정상세포는 없고 돌연변이 세포만 있는데 이 돌연변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항원이 사람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는 맞춤형으로 투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그래서 그럼 이게 좀 어려운 거군요. 그럼 이게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야지 마진 얻는데 네.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 마치 메모리와 mRNA, 비메모리 같군요. mRNA의 플랫폼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약물을 개발했다라면 동사 같은 경우에 이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도 가지고 있고요. 예. ST팜 자체적으로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뭐라도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있고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정말 성공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 체계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진짜 모든 걸 갖고 있네요. 물질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예. 임상 진행하고 있는 물질 그리고 이 물질이 성공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CGMP를 두 곳에서 받았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당장의 실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미래 길게 보면 동사의 멀티플을 분명 올려줄 수 있는 네. 혹시라도 뭐 모더나가 2상 성공했잖아요. 네. 2상 성공하고 3상 성공했을 때 우리 글로벌 탑3 고객사 중에 누구한테 mRNA 원료를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네. 후보가 되는 업체한테는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에 사실 모더나 이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뭐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기도 했는데 네. 모더나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되면 1순위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ST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 글로벌 뭐 탑3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뭐 확신할 수 없는데 네. 계속 물량이 커지면 한 그 회사에게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원료에 이온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맞춰 캐파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 확대, 전방 시장 확대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ST팜에 대한 설명 들어보니까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충분하네요. 일단 ST팜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출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파이프라인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다 진행되고 나서 생산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는 그 생산 체계까지도 갖고 있는 지금 신약 개발하고 나중에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영역을 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ST팜이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팀장님, ST팜에 관련된 가격 전략 간단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네. 가격 전략을 내리려면 이 예상 실적을 제가 예상을 해봐야 되고 네. 거기에 적정한 멀티플을 곱해야 되는데 저는 단기적인 그런 뭐 적정 주가보다는 네. 분명 기술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고 이게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드리겠고 네. 하나하나 모멘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모더나 제외하고 뭐 다른 업체들이 mRNA 임상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모더나가 고객사를 뭐 확보할 수도 있는 것, 뭐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mRNA뿐만 아니더라도 동사의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상업화 단계가 올라갈수록 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신고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신고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은 해 주셨지만 ST팜의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전에 나왔던 주가 고가가 15만 원 부근인데 지금 86,200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최근에 다시 좀 솟구치나 싶다가 약간 주춤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좀 궁금하실 텐데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이벤트도 조만간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초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 상승 탄력이 단기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ST팜도 당분간 좀 그런 훈풍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시장에
우려가 많죠. 네.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은 정말 이 천당과 지옥의 수준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약이 될 거야 음흠. 이런 모멘텀만으로 갔는데 그럼 이제는 이게 약이 되고 얼마나 돈을 버냐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확인할 게 너무 많네요. 근데 사실 그게 맞죠. 네. 이게 정말 약이 되더라도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단순 기대감만으로 질주하는 시대가 아니다. 네, 결국 전기차 섹터도 전기차 네네. 섹터도 초반에는 실적이 안 나올 때 밸류에이션을 100배까지 당기고 50배까지 당기기로 했는데 네.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이익은 올라가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10배, 20배 맞춰진 전기차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를 설명할 만한 언젠가는 이 시장의 PER 10배를 맞춰질 만한 실적을 보여줘야 돼요. 네. 제약 바이오도 어떤 섹터 간에 그 주가를 유지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실적을 보여준 미국의 블록버스터처럼 그렇게 보여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믿지 않고 있는데 네. 뭐 이런 JP 모건 컨퍼런스나 이런 그 네. 상황 말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았겠죠. 그럼 반대로 금리가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면 가장 타격을 받은 섹터에서 또 가장 탄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와 같은 뭐 무분별한 상승은 아니겠죠. 거기서 옷가속이 가려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뉴스 플레이가 아닌 네. 정말 커지고 있는 시장인가? 거기서 수주를 확보하고 있느냐? 실제로 성적을 내고 있느냐를 네. 보여줘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바이오 기업을 보면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또 KGMP가 아닌 CGMP를 가지고 있느냐도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KGMP만 가지고 생산을 할 거다. 뭐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KGMP와 CGMP는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KGMP를 받고도 CGMP를 못 받고 계속 지연되는 업체들은 역량의 한계가 좀 보이는 그런 좀 안타까운 기대에 비해서 네. 안타까운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T팜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제약바이오를 접근하는 좀 힌트도 같이 좀 얻어봤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이건 지점장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 심화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하락 중이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좀 더 기운 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